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9세 주부입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사연을 보냅니다. 16년 전 남편을 강경화로 먼저 보내고 외동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그 아들이 38살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일들을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1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남편이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대학 동창이었어요. 저희 둘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친구 같은 남편이었달까요. 함께 아침 산책도 하고 저녁엔 함께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평범하고 단란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투병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강경화 진단받고 1년도 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죠. 준호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휴가 나와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거 지켜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뒤로는 정말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죠.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준호가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그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준호야, 아빠가 많이 아팠잖아.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안 아프고 편하실 거야. 아빠도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고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서 살자. 아빠 걱정 안 하시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준호도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으니까요. 그 애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저 묵묵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일에만 매진하더라고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 않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 나가고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었어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준호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란 애예요. 38살이 됐는데도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아니, 못 해본 게 아니라 안 해본 거겠죠. 제가 몇 번 소개팅도 주선해 봤는데 번번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일이 바빠서요. 이러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우리 애만 혼자.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준호는 아직도 총각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준호한테 미안하고 또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일은 정말 잘했어요.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몇 년 전에 투자용 아파트도 하나 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조그만 투자용 아파트였어요. 세 놓고 월세 받으면서 꾸준히 모아놨었죠.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이 집 신혼집으로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그래.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 생각했는데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38살 쑥맥 총각이 뭐가 재미있겠어요. 그나마 2년 전부터 회사 앞 골프 연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골프 배우려고요. 요즘 회사 사람들도 다들 치는데 저만 못 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골프라도 치면서 사람들 만나고 혹시 거기서 좋은 인연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했죠. 공부만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취미 생활을 한다니까 제가 연습장 등록비도 보태줬어요. 많이 쳐라 우리 아들.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더니 준호가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준호가 골프 연습장을 다닌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연습장에서 내부 대회가 있었대요.
팀으로 나눠서 필드에 나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준호가 수진이를 만났어요. 처음 준호가 엄마, 나 괜찮은 사람 만났어.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3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어떤 사람인데? 귀엽고 밝아요. 같은 팀으로 배정돼서 함께 필드 돌았는데 정말 성격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막 골프 가르쳐 준다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웃기도 잘 웃고요.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몇 살인데? 32이래요. 저보다 6살 어려요. 어머, 그럼 딱 좋네. 나이 차이도 적당하고. 무슨 일 하는 애야? 네일샵을 운영했대요.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라면서 골프 배우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얘기를 하는 준호의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준호가 수진이한테 먼저 연락처 물어봤대요. 우리 소심한 아들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죠. 주말마다 함께 필드 나가고 평일에도 저녁 먹고 영화 보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만났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수진이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며느리감을 보는 건데 잘 보여야 하잖아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녹아내렸어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귀엽고 발랄한 인상이었어요. 큰 눈에 애교 있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샀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수진이. 처음 오는데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 내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구나 싶었어요. 16년 동안 남편 없이 준호랑 둘이서만 살았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말 수 없는 아들이랑 둘이서 저녁 먹으면 식탁의 소리라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오니까 집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빠랑 앉아 계세요. 밝고 활발한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집도 화목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밝은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조금 빠르다 싶었지만 뭐 어때요. 나이도 있고 서로 마음 맞으면 되는 거지. 저는 흔쾌히 찬성했죠. 그래, 좋은 나이 같더라. 엄마도 마음에 들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시내 괜찮은 한식당 룸을 예약했죠. 그날 저는 좀 일찍 도착했어요. 며느리감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건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준호는 회사에서 바로 오기로 했고요. 수진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중년 남성분 한 분과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외삼촌이세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악수를 청하시길래 받았는데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께서 보호자로 나와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외삼촌이 잘 돌봐주셨어요. 외삼촌이라는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착한 아이입니다. 준호 씨 만나서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날짜 예식장 신혼여행 같은 거요. 그때 수진이가 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기독교 신자인데 괜찮으실까요? 저랑 준호는 절에 다니거든요. 불교 신자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문제니? 요즘 시대에 종교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너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온 거잖아. 준호도 거들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 나는 절에 갈 테고 너는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서로 존중하면 돼. 수진 씨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교회 가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니.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지. 믿음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뭐.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외삼촌이라는 분이 밥값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극구 사양하고 제가 냈죠.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부모님 없는 거 알고 더 잘해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그의 친정엄마 역할도 해줄 거야. 그때는 정말 며느리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준호가 몇 년 전에 투자해둔 아파트 기억하시죠?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던 그 집을요.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세입자분도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 갈고 낡은 가구 빼고 새 가구 드렸어요. 준호가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정말 소중한 신혼집이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저희 집에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 걸어서 5분이면 되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자주 가져다 줄게. 시내 호텔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준호 회사 사람들, 제 친구들, 친척들 해서 하객 명단을 작성하니까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진이 척 하객이 좀 적을 것 같다고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많지 않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전에 하던 네일샵 직원들하고 친한 친구면 명만 부를게요. 그래, 괜찮아. 우리 쪽 하객이 많으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준비됐어요. 결혼식은 4월 첫째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였죠. 신혼여행은 다낭으로 5박 6일 계획했고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간다면서 준호가 리조트도 미리 예약해뒀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16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집안의 웃음소리도 들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식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4월 첫째 주 토요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있는 계절이었죠. 호텔 예식장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죠. 미용실 가서 머리 손질하고 한복 맞춰 입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3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제 친구들, 친척들, 준호 회사 사람들. 다들 축하해 주러 와주셨어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도 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많지 않다니까 당연하겠구나 싶었죠. 외삼촌이라는 분 내외, 친구 몇 명, 전에 일하던 네일샵 직원들. 한 2030명 정도.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떨려요. 괜찮아, 우리 아들. 오늘 제일 멋있는 신랑이야. 신부 대기실에 수진이를 보러 갔을 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니까 이런 날이 더 감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입장할 때 외삼촌이 수진이와 함께 걸어 들어왔어요. 주례 선생님 말씀도 좋았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는 저도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16년 전 남편을 보낸 뒤로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장가를 가다니. 피로 연장에서는 하객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들 새댁 예쁘네요.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하며 축하해 주셨죠. 저는 그저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렸구나. 곧 손주도 보겠지. 16년 동안 모자 둘이 쓸쓸하게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그날 저녁 신혼부부는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조용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찼습니다. 행복할 일만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결혼식 다음 날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신혼부부는 다낭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집에서 결혼식 피로를 풀며 쉬고 있었어요. 전날 받은 축의금도 정리하고 결혼식 사진들도 보면서 행복한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김은영이었죠. 선영아, 나야 어제 결혼식 정말 좋았어. 준호랑 며느리 둘 다 예쁘더라. 고마워 은영아. 와줘서 고마워. 근데 말이야. 은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어요. 응? 왜? 어제 내가 딸 차 얻어 타고 결혼식장 갔잖아. 운전 못하니까 딸이 데려다 줬는데 은영이는 운전을 못해서 결혼식 때 딸이 차로 데려다 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신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선영아, 우리 딸이 수진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래. 정말? 응, 그런데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 말이 수진 씨가 고등학교 때 좀 문제가 있었대. 무슨 문제? 일진이었대. 친구들 괴롭히고 그랬다나 봐. 학폭위까지 갔었대.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등교 중지 기간에 임신을 했대.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다나 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둘째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대. 우리 딸이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 은영아, 그게 확실한 거야? 우리 딸이 거짓말할 애는 아니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얘기였대. 수진 씨가 아이 둘 있다는 거.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선영아, 미안해. 결혼식 다음날 이런 얘기해서.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우리 오랜 친구잖아. 몰랐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아니야, 은영아. 말해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우리 준호는 알까? 글쎄, 준호가 알았으면 결혼을 했을까? 선영아, 일단 확인해봐. 소문이 와전된 걸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상견례 때도 그렇고 우리 준호한테도 잘했고 밝고 착한 애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했다는 말이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텐데.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결혼식 때 환하게 웃던 모습, 어머니 감사해요 하던 목소리. 그 얼굴 뒤에 아이 둘이 숨어 있었다고? 준호는 알까? 모를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낭 4박 5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돌아왔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고민 끝에 선물을 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준호가 성실하게 모아서 산 집,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어머니, 다낭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신혼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꺼내 접시에 담은 거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식사 후 설거지하는 수진이를 부엌으로 보내고 준호와 단둘이 앉았어요. 준호야, 응, 엄마? 나 집에 바래다 줄래? 가는 길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의아해하는 아들의 물음에 그저 바래다 달라면서 말을 아꼈어요. 혹시 수진이가 들을까 봐서요. 설거지를 마친 수진이가 내준 과일을 먹고 아들 준호와 둘이서 집으로 향해 걸었어요.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영이 딸이 수진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좀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찼어요. 한숨 크게 쉬어보고 애써 담담하게 마지막 말도 꺼냈어요. 아이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대. 둘이나.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평생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 친구 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수진이를 모함하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수진이는 네일샵 운영하던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진, 아이들,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싸늘한 눈빛을 보냈죠. 엄마, 그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는.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이직 여독이 안 풀려서 피곤해요.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제 집으로 성큼성큼 가 버리더라고요. 걸어서 5분 거리,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저렇게 대하다니. 수진이를 그렇게나 믿는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날 믿지 않아. 사이만 서먹해졌어. 근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며칠을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떨어져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TV를 보다가 우연히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종자 찾기, 신원 조회 이런 걸 해주는 탐정들 이야기였어요. 그래. 탐정한테 맡기면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서울에만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평이 괜찮아 보이는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세요.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신원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 조회하시려고요? 제 며느리요. 며느리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을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만약 소문이 거짓이면 그걸로 안심하면 되는 거고.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날 직접 찾아갔어요. 중년의 탐정이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제 며느리가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사는 곳 알려주시면 조사해 드릴게요. 수진이 정보를 적어줬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조사비가 200만 원이고 추가 조사 필요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만약 준호가 알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발 소문이 거짓이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걸. 탐정을 고용하고 나서 매일이 불안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길고 긴 2주였죠. 그동안 신혼집에 몇 번 들렀어요.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반찬 만들면 들고 가곤 했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끼리 해 먹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만든 거니까 먹어봐. 네.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갔어요. 탐정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학적부터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수진 씨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었어요. 아니, 졸업이 아니라 자퇴였어요. 2학년 때 자퇴했네요. 내자퇴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았다는 건? 탐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출생신고 기록을 조회했는데 수진 씨 이름으로 등록된 자녀는 없습니다. 보육원 등록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요. 답답했어요. 그럼 소문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당시 학교 관계자들 몇 명을 만나봤는데 문제아였다는 증언은 나왔습니다. 문제야? 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은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진이었다는 건 사실이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창들 몇 명도 만나봤는데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다들 수진 씨가 학교 다닐 때 임신했다더라, 아이 낳고 자퇴했다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병원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아들을 설득하나? 어르신, 제가 볼 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데요? 첫째, 정말 소문일 뿐이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있긴 한데 출생신고를 안 했거나 다른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죠. 다른 이름으로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했다든지 아니면 친척 이름으로 입양 보낸다든지. 복잡해졌어요. 좀 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얼마나요?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망설였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탐정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네일샵 쪽을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뭔데요? 수진 씨가 운영했다던 네일샵 6개월 전에 폐업했습니다. 폐업이요? 내 폐업 사유가 임대료 체납이에요. 몇 달치 밀렸다가 결국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운영하던 거 맞나요? 그게 근처 상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탐정이 녹음 파일을 털어줬어요.
그 가게 주인 아줌마 자주 바뀌었어요. 처음엔 40대 아줌마였는데 그 다음엔 젊은 언니가 왔다가 그 젊은 아가씨는 잠깐 일하다 나간 것 같은데요. 젊은 아가씨요? 네,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정도 돼 보이던데 직원인 줄 알았어요. 녹음이 끝나자 탐정이 말했어요. 네일샵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혹시 준호 씨가 수진 씨한테 큰 돈을 빌려준 적 있나요? 네? 그건 왜요? 수진 씨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결혼 전에 샵 열려고 인테리어 비용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 2달 전쯤이었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엄마, 수진이가 네일샵 새로 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대요. 제가 좀 빌려주려고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뭐? 5천만 원? 그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준호야,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런 큰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 엄마 곧 결혼할 건데요. 그리고 수진이가 샵 잘 되면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 저 성인이에요. 잘 판단해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성실하게 모은 돈 허투루 쓰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전 그 사람 믿어요. 결국 준호가 5천만 원을 빌려줬죠. 탐정한테 말했어요. 네.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요. 그런데 네일샵은 안 열었죠? 네.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 안 열었어요. 결혼 준비업비로 바빠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돈은요? 갚는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탐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사기요? 내 네일샵 열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핑계를 댄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 준호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이 정보를 준호 씨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믿을까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날 저녁 탐정 보고서를 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걸어서 5분 거리, 저녁 반찬을 핑계로 자주 찾아가곤 했죠.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아, 준호 있니? 네, 방에 있어요, 오빠. 준호가 나왔어요. 엄마, 왜 또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녁 먹었니?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네, 먹었어요.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둬. 나중에 먹고. 알겠어요. 과일을 함께 먹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과일만 먹었죠. 잠시 수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저는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요?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탐정 조사 결과야. 엄마가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며느리를 조사하다니. 준호야, 일단 이것 좀 봐. 안 봐요. 보기 싫어요. 준호야. 엄마가 수진이를 얼마나 의심하면 탐정까지 고용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방에서 수진이가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가실 거야. 준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준호가 소리쳐도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얘기했어요. 단판을 짓고 따져볼 작정이었거든요. 준호야, 이것 좀 봐. 수진이가 네일샵 운영한 게 아니래. 그냥 직원이었대. 그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내가 빌려준 5천만 원. 준호의 얼굴이 더 굳었어요. 그 돈 얘기는 왜 나와요? 수진 씨가 샵 열 생각이 없었대.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핑계를 댄 거래. 직접 증거도 없잖아요. 그냥 소문이라고요. 준호야,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 안 봐요. 탐정이 뭘 안다고. 옆에서 가만히 듣던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준호 옆에 바짝 다가가 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이건 확인이 필요해서. 준호가 수진이와 저를 가로막았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야, 그럼 대체 그 돈은 언제 갚는데? 수진이가 조만간 갚는다고 했어요. 언제? 아니다, 수진이 너가 말해봐. 돈 언제 갚을 거니? 제가 이렇게 된 마당에 수진이를 보고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왜 수진이를 그렇게 못 믿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준호야. 이제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수진이 뒷조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실상 쫓겨났어요. 신혼집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준호 품에 안겨 울고 있더라고요. 걸어서 5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이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넛이 나간 것 같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달까. 탐정 증거를 봐도 안 믿으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답답하면서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탐정도 확실한 증거를 못 찾고 아들은 제 말을 안 믿고 막막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우연히 수진이를 봤어요.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자주 마주치긴 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 수진이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불교 신자지만 수진 씨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았거든요. 종교는 개인 자유니까 매주 빠짐없이 교회 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평소엔 항상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그날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평소 교회 갈 때처럼 단정한 옷이 아니라 편한 바지에 후드 티셔츠 같은 거였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가나? 수진이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수진이. 버스가 왔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버스였죠. 수진이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교회는 반대 방향인데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저도 급하게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네. 버스를요? 네, 급한 일이에요. 택시가 버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어디로 가는 걸까?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정말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정도 못 찾은 진실을 제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택시가 버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적당히 떨어져서 따라가 주세요. 아이고, 손님 영화 찍으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건너고 경기도 쪽으로 향했죠. 교회는 저쪽이 아닌데 우리 집 근처 교회는 반대 방향이에요. 수진이가 다닌다던 교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경기도 외곽의 한마을에 멈췄어요.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기사님, 저기 세워주세요. 네. 저도 택시에서 내렸어요. 택시비를 내고 멀찍이서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조용한 주택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수진이는 큰 가방을 들고 걸어갔어요.
다행히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냐고. 제가 뒤따라 가는 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간판이 보였어요. 아이사랑 보육원.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보육원이라고? 교회가 아니라 보육원?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 씨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보육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아이가 수진이 양옆에 서 있었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제법 크고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여자아이는 한참 어려 보였어요. 7, 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 여자아이가 수진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남자아이도 수진이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했죠.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엄마 오늘은 뭐 사왔어? 장난감도 샀어? 수진이가 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 통이었어요. 2개나 되더라고요. 당연히 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왔어. 공원 가서 먹자. 엄마 짱. 세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수진이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을 양옆에 앉히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야.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남자아이가 좋아하며 김밥을 집어 먹었어요. 여자아이는 소세지를 먹으며 까르르 웃었죠. 저는 공원 입구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사진을 찍어야 해.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찰칵. 수진이와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 도시락을 먹이는 모습. 남자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여자아이를 안아주는 모습. 모두 다 찍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모성애는 진짜구나. 수진이가 아이들을 보는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사랑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들을 속인 것도 진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종교는 자유라고 교회 가는 걸 존중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이었다니. 우리는 불교 신자지만 수진이가 교회 다니는 거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게 봤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며 나가더니 보육원에 아이들 만나러 온 거였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수진이와 두 아이.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를 불러야 해. 직접 봐야 믿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로 와봐. 네? 어디요? 위치 보낼게. 빨리 와. 엄마, 일요일 아침인데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직접 봐야 믿을 거야. 또 무슨 일이에요? 엄마 요즘 너무 심하세요. 그냥 와봐. 설명은 나중에 할게. 빨리. 알겠어요. 어디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공원 이름을 문자에 찍어 보냈어요. 준호가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네가 아니고 경기도 외곽이네요. 여기 찍으신 거 맞아요? 여긴 왜요? 와보면 알아. 택시 타고 빨리 와.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40분. 아니 빨리 오면 30분?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20분. 수진이는 여전히 아이들과 공원에 있었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죠. 그네를 타는 여자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남자아이.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서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들 사진도 찍더라고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엄마가 준호한테는 아이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0시 30분, 10시 40분, 10시 50분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정확히 어디요? 공원이야. 희망공원. 놀이터 근처로 와. 알겠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3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 3분 정도 후 입구에서 다가오는 준호가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양이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여기. 엄마 대체 무슨... 제가 준호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 저쪽 봐. 준호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 그 다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경악. 저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잖아요. 응. 저 아이들은 2명이야.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어요. 우리는 멀찍이서 10분쯤 더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도 함께 타고.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수진이 애들이에요. 내가 보육원까지 따라왔어. 보육원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나왔어.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사진도 찍었어. 증거 다 있어. 그럼 교회는? 거짓말이었어.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온 것 같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뭐라고 한 적 없었는데. 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가 존중했잖아.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수진 씨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일어섰어요. 애들아, 엄마 이제 가봐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미안해.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 약속. 수진이가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공원을 나가려고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쪽으로요. 준호가 앞으로 나갔어요. 준호야, 잠깐.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호가 수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얼어붙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뒤에 서 있었죠. 오빠, 이건.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며? 예배 드린다며?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미안해. 이 아이들은 누구야? 대답해. 네 애들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준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저는 준호를 부축했어요. 아이들이 불안한 얼굴로 수진이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저씨 누구야?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준호는 아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몇 살이야? 8살이요.
8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남자아이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13살이요. 준호가 수진 씨를 돌아봤어요. 13살, 8살 그럼 네가 19, 24세 낳은 거네. 오빠, 결혼 전에 아이 둘이 있었는데 한 번도 말 안 했어?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말하면 오빠가 날 받아주지 않을까봐. 당연하지.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육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 멀리 보육원 원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와 계셨거든요. 실례합니다. 저 아이들, 수진이 자녀 맞나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7년째 저희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수진 씨는 한 달에 2번씩 오세요. 7년이요? 네, 작은 아이가 2살 때부터요. 7년. 그럼 결혼 전부터 쭉 여기 맡겨놨다는 거네요. 저는 다시 준호한테로 돌아왔어요. 준호야, 7년째래. 보육원에 맡긴 지. 준호가 수진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종교도 거짓말, 네일샵도 거짓말, 과거도 거짓말. 결혼식 외삼촌도 대행 알바였겠네, 그치? 수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탐정 조사했어, 엄마가.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네. 오빠, 설명할게 내 사정이. 집 가자.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신혼집 가서 얘기하자, 전부 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애들은? 보육원에 맡기고 와, 어차피 7년째 하던 일이잖아.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원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준호는 수진이와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주차장에 세워둔 준호차로 걸었어요. 택시를 타고 오라는 내 말에도 준호는 별일 있겠나 싶어서 차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까지 걷는 중에도 또 차를 타서도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운전만 했죠. 운전하는 준호가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한참을 달리다 한적한 갓길에 준호가 차를 세웠어요.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우리 아들. 전혀 괜찮지 않아요.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완전히 당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정리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리할게요. 큰 숨을 한 번 쉬더니 준호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저는 준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16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요. 택시가 신혼집 앞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성실하게 모아서 산 집.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집. 몇 년 전 투자해둔 아파트를 세입자 내보내고 수리하고 도배해서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그곳이었죠. 수진이가 택시를 타고 먼저 와 있었어요. 아마도 준호와 제가 갓길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시간이 더 걸린 모양이에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전부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일단 다 털어놓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일진이었어. 알아, 탐정 조사로 다 나왔어. 친구들 괴롭히고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어. 등교 중지 처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어울리던 선배가 있었어. 학교 안 다니는 선배였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이 첫째 아빠야.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계속해.
16에 임신했어.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집에서 쫓겨났어. 부모님? 응,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나랑 연 끊은 거야. 순간 저도 놀랐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 선배랑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도망갔어. 도망쳤다고? 응, 책임 못 지겠다고. 그래서 나 혼자 애 키웠어.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그러다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사람이 둘째 아빠야. 그 사람도 처음엔 잘해줬어. 애 있어도 괜찮다고. 근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사라졌어. 그래서 둘을 다 혼자 키운 거야? 응, 애들을 보육원에 맡겼어. 내가 일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 지나다가 수진이가 준호를 봤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빠가 들어왔어. 뭐? 명찰 보고 알았어.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름도 받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부터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오빠를 지켜봤어. 기다려, 그럼 우리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수진이가 고백했어요. 오빠가 골프 연습장 다니는 거 알아냈어. 몇 번 지켜봤고. 지켜봤다고? 그래서 나도 그 골프 연습장에 등록했어. 오빠 시간대에 맞춰서. 준호가 입을 벌렸어요. 골프 대회 때도 같은 팀으로 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미리 조작한 거야. 운영진이랑 친해져서. 미쳤어.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오빠는 성실하고 착하고 돈도 있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날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일어섰어요. 외삼촌은? 대행 알바야. 돈 주고 고용한 거. 결혼식 하객들도? 다 알바야. 돈 주고 부탁한 거. 준호가 벽을 쳤어요. 쿵. 교회는? 안 다녀. 한 번도 안 갔어. 그럼 매주 일요일마다. 보육원 갔어. 애들 만나러. 준호가 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선 웃음이었죠. 종교가 달라도 존중했어. 우리는 절에 다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잖아. 알아. 매주 빠짐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어? 오빠 미안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네. 날 이용한 거야. 아니야. 나중엔 진짜 오빠를 좋아했어. 닥쳐. 준호가 소리쳤어요. 돈도 뜯어냈잖아. 5천만 원. 내가 성실하게 모은 돈이야. 그건 정말 애들 때문이었어. 보육원비 밀렸고 생활비도 없고 카드값 연체도 있고. 결혼도 사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집 가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준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루 시간을 줄 테니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 무섭게 한마디 내뱉고 준호는 저와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준호는 자기 집으로 가 출근도 안 하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 신혼집에 혼자요. 저는 걸어서 5분 거리라 매일 아침 반찬을 들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을 안 열어줬어요. 준호야, 엄마야. 밥 먹어야지. 현관에 두고 갈게. 꼭 먹어.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결혼 무효 소송 진행하려고요.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회사 법무팀에 물어봤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절차가 어렵지 않대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저희 집으로요. 어머니,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솔직하게 살게요. 오빠한테 애들 얘기도 다 하고.
이미 늦었어.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수진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 힘들었을 거야. 어린 나이에 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산 줄 알아? 연구원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모아서 집도 샀어. 그 집이 지금 신혼집이야. 알아요. 그런 아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 다시는 오지 마. 수진이를 내밀었어요, 문 밖으로. 이혼은 간단했어요. 혼인신고가 안 되었어서 이혼이랄 것도 없이 그냥 끝난 거죠. 빌려준 5천만 원은 못 받았어요. 수진이가 돈이 없었으니까요. 준호가 성실하게 모아온 그 돈을 그냥 날린 거예요. 이혼 후 한두 달. 준호는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어요.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자기가 마련한 신혼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매일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준호야, 엄마야. 문 열어봐. 오늘 엄마가 갈비찜 해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현관에 두고 갈게. 꼭 먹어. 하지만 다음날 가보면 음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도 안 댄 채로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엉망이었어요. 커튼 다 쳐져 있고 어둡고 냄새나고.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왜 왔어요? 목소리가 기운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일어나. 싫어요. 준호야, 제발.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씻어. 지금 당장. 엄마 말 들어. 씻고 밥 먹고 나가자. 어디요? 일단 씻어. 준호를 억지로 욕실에 밀어 넣었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동안 집 안을 정리했어요. 커튼 열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준호가 나왔어요. 머리를 감고 나오니 조금 나아 보였죠.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병원 가자. 병원이요? 심리 상담 받아야 해.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제발. 결국 준호를 설득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준호를 오래 상담했어요. 나중에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죠. 어머님, 준호 씨가 심한 배신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상담받으시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야외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산책이라도 하시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준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처음엔 억지로 끌고 나갔죠. 엄마, 나 그냥 있을래요. 안 돼. 나가야 해. 엄마랑 같이 걷자. 한강 가자.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걷기는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한강공원을 걷다가 러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들. 땀 흘리며 달리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죠. 준호가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엄마, 나도 저렇게 뛰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달리고 싶어요. 막 땀 흘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만에 준호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니까요. 좋아. 그래, 뛰어봐. 엄마가 러닝화 제일 좋고 비싼 거로 사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그 다음 날부터 준호는 러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못 뛰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으로 나갔어요.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한 달쯤 지나니 1시간씩 뛸 수 있게 됐죠.
땀 흘리며 달리는 준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엄마, 달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다행이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목도 생겼죠. 오늘 7km 완주했어요. 다음엔 하프 마라톤 도전해 볼까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대회도 나갔어요. 완주하고 나서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준호를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웃는구나. 3개월째. 준호가 회사에 복직했어요. 예전의 성실함을 되찾았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일도 잘하고 러닝도 꾸준히 하고 건강한 몸,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어요. 5개월 후 어느 저녁 준호가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한 식사였죠.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 입었을 거예요. 탐정 고용하고 직접 미행하고.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저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어요.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일도 하고 러닝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천천히 해. 그리고 엄마, 그 집은 팔까 생각 중이에요. 신혼집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기억이 안 좋아서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들이 성실하게 모아서 산 집이었지만 상처의 공간이 돼버렸으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게 맞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준호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6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어요. 그 아들이 이런 상처를 입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다시 웃는 걸 보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믿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진이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죠. 어린 나이에 2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행 알바까지 동원해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들이 연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새해 주던 걸 세입자 내보내고 수리해서 신혼집으로 준비했는데 그게 오히려 진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네요.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 우연히 며느리를 목격하게 됐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저희는 불교 신자지만 수진 씨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도 뭐라고 안 했어요. 종교는 개인의 자유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게 봤는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모아서 산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누구도 안 만나더라고요. 걸어서 5분 거리라 매일 반찬 들고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 집이 상처의 공간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 빌려준 돈 5천만 원도 못 받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모은 돈인데. 하지만 심리 상담도 받고 공원 산책하다가 러닝에 빠지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러닝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집은 팔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16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런 상처를 입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다시 웃는 걸 보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진 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아이와 함께 이제는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결혼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가 있어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고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